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백종선 작가의 단편소설 기이한 예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입체적 구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인 것처럼 왜 사람은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남 하기 싫은 일을 맡아 하면 밥은 안 굶는다는 주인공 민복 어머니의 말도 잔잔한 울림을 줍니다. 주인공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생각해보며 지금 바로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복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무겁다. 이제 죽은 사람은 그만 찾아다니라는 은자의 비아냥거림도 귓가에 스트레스가 되어 맴돈다. 발뿌리에 차이는 빈 맥주캔을 힘껏 걷어찬다. 휙! 포물선을 긋고 날아오른 찌그러진 깡통 너머 은자의 아들이 언뜻 스친다. 아이의 구겨진 표정이 마음에 걸린다. 은자의 아들은 늘 혼자 노는 때가 많았다. 열린 문 사이로 들어서는데 연립주택 안 화단가에 쪼그리고 앉은 아이의 뒤태가 눈에 익었다. 숨을 죽인 채 아이의 시선을 쫓았다. 활짝 핀 해바라기 시방에 살포시 내려앉은 잠자리를 향해 아이의 가느다란 팔뚝지가 뻗어가고 있었다. 숨을 죽였는데도 그 소소한 공기의 흔들림에 잠자리는 날아가 버렸다. 뒤돌아본 아이가 입술이 붉어져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민복은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준 후 물었다. 잠자리 잡아서 뭐하게? 곤충 채집하려고? 아이는 고개를 젓는다. 너 혹시 잠자리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아니? 아이가 여전히 고개를 내젓는다. 1년도 못 살아. 잠자리 자유롭게 놀게 놔두고 아저씨랑 근린공원 구장에 공차러 갈까? 그의 말에 아이의 얼굴이 환해진다. 아이와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동안 마스크를 쓴 주민 두어 명이 힐끗거리며 지나간다.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공놀이를 하는 동안 구장 울타리 참나무 이파리 사이로 거미줄을 치고 있는 무당거미 한 마리가 늦은 오후에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민복은 구장 입구 쪽 등받이 없는 벤치에 앉아 아이가 끌어안고 있는 공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너에겐 어떤 자비로도 휴식이 없구나. 내가 죽어라 속이 골병 들고 피멍든 생채기로 굴러갈 때 누가 너의 수고와 멀미나는 슬픔을 알아주려나? 공처럼 잘 굴러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 말이야. 호기심 어린 아이의 눈빛이 그의 얼굴에 꽂혀 있었다. 모난 성격을 갈고 닦아 공처럼 만들란 말이오. 그래야 세상 살기 편할 텐데 아무리 생긴 대로 사는 거라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신차장의 말이 떠올라 민복은 아이의 품에서 공을 잡아채 힘껏 내질렀다. 민복은 주식회사 지유품 정리업체 대리다. 본사는 일본에 있다. 한국 지사인 지주식회사 평직원으로 5년 근무하고 대리로 승진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고독사 한 독거노인이나 용고자 없이 사망한 사건 신고가 들어오면 달려간다. 119 시신수습 구조대가 다녀간 후 죽은 자의 유품을 정리해주고 장례 절차를 밟으며 식구들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봉촌동 할머니 유품 정리 작업에 장애물이 생긴 이후 머릿속이 거미줄이다. 일의 후유증이 무력감으로 이어져 술 생각이 간절한 그는 아이를 집까지 배웅하고 시내 쪽 방향으로 발길을 돌려 낯익은 포장마차 안으로 찾아들었다. 개새끼들, 갑질하는 놈들, 껌값밖에 안 되는 체불임금 가지고 말이야. 양심 한 톨 없는 새끼들. 어디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고. 아무리 부도가 났기로 노동자들 밀린 임금은 줘야 입에 불칠을 할 거 아니야. 주민들은 속도 모르고 시끄럽다 타협하라 난리고. 젠장. 이 판국에 안 취하고 어찌 사느냐고. 술 없으면 난 못 살아. 꾀재재한 낯빛의 털복숭이가 포장마차 주인장을 향해 넋두리를 하고 있었다. 민복이 소주잔을 빨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슬쩍 쳐다본 그들이나 자신이나 피로가 쌓인 후줄근한 얼굴이다. 지쳤다. 그래도 누군가 말한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최고라고. 민복은 작게 중얼거린다. 조만간 당신들도 죽음으로 가는 문턱을 넘겠지. 고단한 생이지만 지금을 즐기란 말이야. 민복은 자신에게 한 말인 듯 중얼거린다.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다. 당장 오늘 밤 누군들 죽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당신이 지금 애지중지하는 모든 물건이 다음날 유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무도 생각 못하겠지. 생명은 짧고 아까운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민복은 미간을 찌푸린 채 거푸 소주잔을 들이킨다. 순간 은자가 소주잔 속에서 환하게 웃는다. 언젠가 비가 추적거리던 퇴근길에 까만 비닐봉지를 든 은자가 그의 우산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날은 소주 한잔 하면 좋겠다. 이거 떡볶이하고 오뎅인데 우리 집에서 한잔 할래요? 싫음 말고. 창밖에 비바람 불 때면 내 마음 날에 달고 정든 벗 단둘이 거닐던 강가를 헤맨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은자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뱉어낸다. 아이 아빠는 보험회사 여자하고 연애질 하다가 끝장났어. 노름하고 연애질은 타고나는 거래요. 못 고친대. 무슨 말을 해줘야 하나 망설이던 민복은 헤어지기 직전 머뭇거리다가 아들아이 교육비는 받아내야죠 하고 말문을 터놓고는 괜한 참견인가 마음이 캥겼다. 그의 말에 은자의 물기 어린 눈이 감실거렸다. 그녀는 민복을 앞세우고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걸어올라 자기 집 현관 앞에 서서 무슨 말을 덧붙일 듯 민복에게 건넨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은자의 치켜 올라간 눈매가 매섭고 깊었다. 그때 마침 층계참을 내려가던 눅수그레한 아래층 아줌마가 불쑥 끼어들었다. 남들은 다 기피 하는 일 하느라고 애쓰는구먼. 나중에 복 받을 거요. 그런데 요즘 무슨 일이 있는가? 총각 얼굴이 영 못쓰게 됐네. 틈나면 우리 집에 좀 들리우. 가자미 식혜 담근 거 있는데 그것 좀 갖다 먹지 그래? 한 지붕 밑에 사는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잖나. 아래층 아줌마의 말이 귓가에 걸렸는지 며칠 뒤 은자가 부추 부침개 쟁반을 들고 민복네 현관문을 두드렸다. 민복은 현관문을 열고 뜻밖이라는 듯 쑥스러운 표정으로 은자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궂은 날엔 부침개가 딱이지. 메밀가루에 거리부추를 넣어서 맛이 끝내줘요. 민복은 멋쩍게 웃으며 현관에서 쟁반만 받으려는데 은자가 날름 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유, 총각 냄새. 환기를 좀 해야겠네. 은자는 낡은 블라인드를 밀어 올리고 창문을 열었다. 민복은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바쁜 나날을 보내던 차라 집안의 너절한 풍경에 그만 짜증이 난다. 제가 좀 씻어야 해서요. 부침개는 잘 먹을게요. 밀어내는 말을 했지만 은자는 아랑곳 없이 등받이 없는 식탁 걸상에 털퍼덕 주저앉았다. 내가 참한 여자 소개할까? 집도 있겠다. 직장이 있겠다. 결혼 조건 이만하면 괜찮지 뭐.
외모는 별로지만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은자가 외모를 들먹거리자 민복은 뻘쭘한 표정으로 웃고 만다.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해? 탁 까놓고 나 어때요? 내 나이가 총각보다 많긴 하지만 아들 하나 공짜로 번다면 좀 좋아? 은자가 나가려다 현관 도어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돌려 툭 내질러 놓고 그의 입술에 시선을 모았다. 민복의 다문 입술이 자발 없이 실룩거리자 은자는 무안한 듯 깔깔거렸다. 다음 날 오후다. 아직 미완성인 채로 봉촌동 할머니 고독사 처리 문건을 순차별로 작성하고 있는데 요란한 전화벨이 울린다. 화곡동 농장주로부터 온 전화다. 60대 후반 노인 사망 사건을 접수하고 민복은 별 장애물 없이 유품 정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오전 내내 햇살이 반짝했었는데 비가 오려나?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음지식물인 양 앞질러 떨어진 녹색 낙엽들이 구두코 위로 날아들었다. 시신 수습대가 사체를 들것에 옮겨 내가는 동안 코를 찌를 듯한 악취가 퍼진다. 이런 조악한 창고에 홀로 살다 생을 마감하는 노인이라니. 민복은 배꼽 아래 단전에 숨을 모으고 주위를 둘러본다. 창고 한쪽 구석에 나무 판때기를 세워 벽을 만들고 나무 바닥에는 국방색 담요를 깔아놓아 엉성한 노름꾼 방 모양새다. 머리 한가운데가 거의 빠진 노인은 담요 위에 엎어진 채 팔은 머리 위쪽으로 뻗어 있었다. 머리맡에는 고혈압 약봉지와 당뇨약, 우울증 약으로 너저분했고 간암 재발 진단 기록이 적힌 우편물도 눈에 띄었다. 보고 싶다 순임아. 엄마도 없이 홀로 살아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느냐. 애비도 이제 그만 세상과 작별할 시간이 됐나 보다. 내게 남길 거라고는 강원도 산속 300년 묵은 참나무 서식지에서 캔 영지버섯과 송이버섯, 표고 말린 것뿐이로구나. 힘들어도 꿋꿋이 살아라. 죽기 전에 꼭 너를 한 번만 만나보는 게 소원이다만 순임아, 의지가 될 만한 좋은 남자를 만나기는 했느냐? 노인의 유서를 읽어내리던 민복은 울컥한 심사가 치밀어 올랐다. 보고 싶으면 만나면 되지. 누가 못 만나게라도 하느냐고. 가족이 도대체 뭐냐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가족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동굴이 아니냔 말이야. 집주인의 말에 의하면 노인의 아내는 집을 나가버려 연락이 끊겼고 딸아이는 유치원 교사라고 했다. 노인은 5년 전에 간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항암 치료를 마다하고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 2년 남짓 움막을 짓고 홀로 살았다고 합디다. 약초 뿌리를 캐러 다니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스친다. 칙칙하고 검푸른 산속에서 허방을 짚고 구르다가 독이 오른 살모사를 만났을지도 모른다. 늙고 병들어 생에 허물어가는 끝자락을 노인은 무슨 생각으로 견디었을까. 민복은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쉰다. 약초 뿌리 캐먹고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살다가 증세가 차츰 나아져 서울로 올라왔답디다. 하나뿐인 피부치가 그리웠던 게죠. 아 글쎄 시내와 좀 떨어진 우리 농장에 새들어 살면서도 딸이 걱정할까봐 연락도 하지 않은 거 보면 휴 자식이 뭔지. 곧 외동딸을 만날 거라고 노인의 낯빛이 환해져서 다시 살아나는 줄 알았다며 주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복은 찜질방에 들러 1시간 남짓 떼국과 악취를 씻어낸 후 약초자루를 챙겨 수님의 소재를 찾았다.
노인의 유서와 유품을 건네주자 그녀는 멍한 낯으로 유치원 뒤란 공터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눈길을 피해 멀리 흘러가는 구름 조각을 쫓던 수님은 약초자루를 품에 안고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었다. 딸이 도대체 뭐라고, 암에 걸린 아버지 돌보지도 못하고 내 살 길만 찾던 나쁜 딸도 딸이라고. 힘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민복은 수님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혹시 필요할지 모릅니다. 유품 정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 바랍니다. 유치원을 나온 민복은 화곡동 시내를 빠져나와 시골 들길을 내달렸다. 속도감을 주고 달리니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미루나무 이파리가 햇살에 반사되어 은빛 고깃대처럼 밀려간다. 풍경이 밀려날 때마다 지난 사건들이 릴레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치고 지난다. 너도 이 세상에 태어나 뭔가 하나는 이루어야 하지 않겠니? 까만 매직펜으로 쓴 문장을 책상 위 벽에 붙여놓았던 소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5살 청년의 자살. 첫눈에 들어왔던 그 글귀가 지금도 민복을 자극한다. 게임 도박에 빠져 10년의 세월을 낭비한 청년은 뒤늦게 엄마의 권고로 자격시험을 준비하다 몇 년째 실패하면서 기가 꺾인 모양이었다. 육실할 놈의 새끼, 죽을 거면 진작에 죽지. 애미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죽는 건 뭐여. 행여 시험에 붙어 열불나는 애미 가슴에 불이라도 꺼주려나 했더만 이 나쁜 놈아, 아무리 그렇다고 애미 앞서가느냐. 이 불쌍한 놈아, 내 새끼야. 땅바닥을 치며 소리소리 지르던 청년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등허리를 쓸어내렸을 때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민복의 가슴을 파고들어 짐승처럼 울다가 그대로 혼절해 버렸다. 청년의 어머니를 병원 응급실로 옮기던 날의 기억이 사뭇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말고 더 살아보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야. 가족이라고는 일도 없는 나 같은 고아도 살아가는데 널 품어주는 엄마가 있는데 죽긴 왜 죽어.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라는 말도 있자는가. 35년 그렇게 짧게 생을 마감하려고 세상에 태어나다니 도대체 무슨 숨은 뜻이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죽었다. 아니다. 신은 숨었다. 라는 말로 숨바꼭질하면서 욕망을 향해 달려왔지만 저마다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무덤처럼 늘어난다. 자이든 타이든 허망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해주고 그 대가로 민복은 먹고 산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는 애써 마음을 달랜다. 그날 울적한 마음으로 내려오던 길에 산중턱 식품 가게에 들러 캔 맥주에 새우깡을 사들고 먼데 하늘을 보고 있는데 평상에서 아줌마들의 수다가 들려왔다. 외아들을 공사 현장에서 잃고 사춘기 손자마저 집을 나가버려 노상 죽고 싶다고 하시더만 80 넘은 할머니가 병든 몸을 하고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물을 주어 판 돈을 엄청 모으셨대요. 손자를 찾으면 공부시킨다고. 그날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죽음과 맞닥뜨렸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도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살기 마련이다. 민복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날 유품 정리에 회방꾼이 나타났다.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처럼 머리에 거미줄이 뒤엉킨 듯 풀리지 않는다. 민복은 지난 기억을 떠올리며 소주를 입에 털어 넣었다.
그의 눈에 물기가 감돌며 어머니의 가묘가 떠올랐다. 포장마차가 들썩이며 바람 한 뭉텅이가 일렁였다. 민보가 세상에 혼자 남는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참하게 살아. 죄 짓지 말고. 남들이 싫어하는 굳은 일을 하면 밥은 굶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간곡한 목소리에 민복은 용기를 얻었다. 어머니는 안 먹고 안 입고 벌벌 떨며 아꼈던 쌈짓돈하고 통장을 민복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돈으로 민복이 어렵잖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졸업 후 그는 시립도서관 접수창구 지킴이를 했다. 틈나는 대로 책 속에서 만나는 갖가지 생을 상상해보는 즐거움으로 견디어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남들이 기피하는 굳은 일을 하면서 낡은 연립주택이나마 마련했고 밥은 굶지 않게 되었지만 유품 정리사 일을 하다 보면 자칫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시름에 잠겨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자가 발랄한 걸음걸이로 포장마차로 들어선다. 은자다. 어머나, 민복씨 여기서 뭐해요? 혼자 술 마셔? 얼굴이 헬쓱한 게 피곤해 보이네. 내가 술 한잔 살게. 그나저나 장가부터 가야지. 맨날 죽은 사람만 만나고 다니니 안쓰럽네. 마음이 우울할 때 은자가 나타나 준 건 나쁘지 않았지만 잠시도 입을 가만두지 않는 경박한 수다가 귀에 거슬렸다. 군 시절 그는 휴가 중에 부대 근처 식품점에서 만난 소국같이 수수한 여자랑 잠시 사귀었지만 난생 처음 그녀한테 섹스를 원했다가 거절당한 이후로 그의 심벌은 40이 코앞인데도 아직 잠들어 있었다. 아이, 민복씨, 인상 좀 펴. 은자가 갑자기 그의 왼쪽 뺨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했다. 뺨에 닿았던 그녀 입술의 찰진 감촉이 귓볼을 지나 살 속 깊이 파고들었다. 아주 잠깐 바지 아래 춤이 제멋대로 벌떡거렸다. 민복의 눈이 화들짝 열리고 가슴은 마구 뛰었다. 은자가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싫지는 않으면서도 부담스러웠다. 맨날 죽은 사람 얼굴 보면 식욕 떨어지지 않아? 왜 하고 많은 일 중에서 죽은 사람 뒤치다거리냐고. 그러니 몸에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지. 은자가 붉어진 입술로 투덜거린다. 작업을 끝내고 회사로 돌아오면 샤워부터 하고 스킨 향수를 뿌리는데도 냄새가 나나 싶어 민복은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극적였다. 군에서 제대하고 마땅한 직장도 구하기 힘들어서 시체 닦기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죽음과의 만남은 솔직히 기분 좋은 건 아니었지만 죽은 자가 살아있었을 때의 환한 표정을 상상하면서 견디어냈죠. 낯선 죽음에 푸른 옷소매를 입히고 빨간 모자를 씌우면서 구토가 나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차츰 굳어진 고무차륵 같은 죽음에 말을 걸면서 생과 사의 경계가 무너지는 걸 느꼈죠.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힘들다는 것도. 민복 씨 이제 보니 엄청 철학적이네. 생각이 깊은 건 존경할 만하다만 나한테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지. 총각이 보기에는 내가 좀 형편없는 여자 같아? 은자의 눈초리는 매섭게 찢어져 있었지만 뭔가 갈망하고 있는 눈빛이었다. 주거니 받거니 그녀와 소주잔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새벽 1시가 가까워 온다. 둘은 포장마차를 나와 영화 연립을 향하여 나란히 걸었다. 은자가 비틀거렸다. 민복도 취했지만 은자를 부축해서 3층 계단을 오르는데 은자의 몸에서 사과꽃 향이 묻어나왔다. 현관문 앞까지 은자를 보호하고 막 돌아서려는데 은자가 그만 정신을 놓고 바닥에 쓰러졌다. 난감했다. 그가 은자의 몸을 흔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었다.
몇 번인가 퇴근하고 나서야 은자가 눈을 빠끔히 뜨더니 민복씨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끄 하면서 토할 듯 몸을 뒤틀었다. 한여름에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 정신 좀 차리고 비번을 말하라니까. 바보 멍청이. 그러니 여태 장가도 못 갔지. 1225 메리 크리스마스 몰라? 민복이 은자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다. 그는 은자를 거실 소파에 눕혔다. 은자의 아들은 제 방에서 자고 있는지 조용했다. 물 좀 줘, 물. 은자는 몸을 뒤채면서 손을 허공에 내저었다. 민복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 한 병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려다가 소스라치게 놀란다. 너무 놀라서 생수병을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은자가 입고 있었던 검은 블라우스와 브래지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은자가 오색 꽃무늬 치마를 마저 벗어내리려던 찰나에 민복은 소리쳤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민복은 놀란 눈으로 생수를 건네려다 주춤했다. 누워있어도 그녀의 가슴이 꽃동산처럼 솟아올랐다. 답답해 죽겠어. 몸이 뜨거워. 열이 나서 미치겠어. 물 좀 줘. 그는 생수병 뚜껑을 열고 은자의 입에 생수병을 물렸다. 목구멍을 타고 물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침 신문 밑단 오늘의 운세에 여자를 조심하라. 아군이 구름처럼 몰려온다. 라더니 찝찝한 생각이 들어 서둘러 나가려는데 은자가 다시 그를 불러 세웠다. 민복씨,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윽. 저기 책상 위에 스마트폰으로 내 누드 사진 좀 찍어서 블루문 카페 해우소 게시판에 올려줘. 미친놈들이 나랑 자고 싶어 환장들 한단 말이야. 내 아이디는 러브다솜, 비번은 1225. 끄. 민복은 은자네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는 곧장 샤워실로 들어선다. 두 다리 사이로 역동적인 붉은 피가 돌았다. 남자의 심벌이 솟구친다. 39이라는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 여자의 몸을 탐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은자, 그녀는 무슨 식자재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건가? 궁금증이 일었지만 다시 은자의 방으로 갔다간 올가미가 씌워질 게 불을 보듯 뻔했다. 민복은 생수 한 병 마신 후 컴퓨터 앞에 앉았다. 다음날 출근해서 정리해야 할 일들을 메모한다. 암사동 산업폐수처리장 중년 남자 사망사건에 관한 문건을 작성해놓고 침대에 누우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블루문 카페에 로그인했다. 야, 이 야비한 놈들아. 춤은 자연의 풀밭에서 뒹구는 아담과 이브의 사랑, 옷 입고 하는 사랑 그 자체야. 너도 춤추면서 왜 춤추는 여자들 비하하고 지랄이야? 이런 놈들 때문에 춤추는 여자들 도매금으로 욕먹는다. 민복은 은자의 글을 읽으며 한쪽 발을 늪에 빠뜨린 듯 언짢고 불안했다. 그냥 해우소 게시판을 나올까 하다가 지난 게시판을 쭉 훑어내리던 중 러브다솜이라는 익명이 눈에 띄자 다시 글을 읽어내렸다. 오늘은 6살 내 아들 생일이다. 식탁 앞에 케이크 하나 놓고 촛불 켜고 아들과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아들도 나도 겨울에 태어났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내 아들, 눈처럼 하얀 나만의 당신. 아들이 물었다. 우리는 왜 아빠하고 같이 안 사느냐고.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라고 내 탓이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났다.
해우소 게시판에 올린 러브다솜의 2개의 글은 마치 다른 사람의 글처럼 상반된 느낌이다. 글 내용으로 봐서 은자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여자임에 틀림이 없었다. 틈만 나면 민복의 신경을 건드리고 자극하는 은자. 그녀는 사랑받고 자란 여자가 아니라는 걸 겨울나무처럼 드러내고 있었다. 밤잠을 설친 민복은 다음 날 지각을 했다. 처음 있는 일이다. 머리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팠다. 새벽녘 은자와 얽힌 관계로 일이 괜히 꼬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골치가 점점 지끈거려 민복은 책상 서랍에서 아스피린 2알을 꺼내 삼켰다. 삼지창을 든 괴물들이 머릿속을 뛰어다닌다. 두통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눈을 감았다. 오전 업무를 끝내고 햄버거에 음료수를 챙겨든 채 차에 올랐다. 민복은 YCM동으로 봉천동 할머니의 손자인 명국을 찾아 나섰다. 동네 부동산, 직업 속에서 일일 노동자 합숙소, 지하철역 광장, 노동자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모인다는 새참 다방 등등 찾아다녔지만 헛수고였다. 할머니가 숨겨두었다는 돈더미는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할머니가 남긴 시골 반문서와 사진이 담긴 액자를 꼭 주인을 찾아 전해주고 싶었다. 그날 해질 무렵 파김치가 되어 근처 지하 갈매기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 메뉴판을 집어든 순간 짧은 머리에 예리해 보이는 낯선 사내가 식당으로 들어서더니 다짜고짜로 인상을 쓰며 민복 앞에 앉았다. 피곤에 절어있던 민복은 안경을 들어올리고 핏발이 선 건조한 눈망울을 비비던 참이었다. 눈속이 쓰라렸다. 지 유품 정리업자 맞죠? 다 알고 왔으니 오리발 내밀 생각은 맙시다 형씨. 봉천동 집주인 안목수랑 무슨 꿍꿍이요? 노파 유품 정리할 때 장판 밑은 일부러 보지 않은 겁니까? 민복은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져 고아나 다름없이 살고 있지만 남의 것을 탐해 본 적은 없었다. 얼마나 똥친 거냐고. 당신 얼굴 보아하니 기름이 돌지 않는 게 사는 게 꽤나 팍팍해 보이는데 말이야. 안목수하고 짜고 얼마나 해먹었는지 솔직하게 말한다면 내가 눈 감아 줄 수도 있으니까. 먹은 거 토해 놓기만 하면 말이야. 안목수 소재도 이미 파악하고 있으니 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함부로 추리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단 말입니다. 사내는 열받았는지 핏발이 선 눈으로 일어서며 민복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민복은 발로 사내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사내가 무릎을 구부리며 민복의 멱살 잡은 손을 놓쳤다. 동시에 민복의 펀치가 사내의 얼굴을 강타했다. 이어서 한 바퀴 돌려차기로 그의 복부를 걷어차자 사내는 이내 고꾸라졌다.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차가 나타났다. 둘 다 동네 파출소로 끌려가 조서를 받던 중 사내는 가짜 경찰 신분증으로 사기를 치던 수배자로 판명이 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민복은 사내와 충돌하게 된 내막을 차분히 설명했지만 경찰 관계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데려오기 전에는 방면할 수 없다고 이마에 새로 주름을 접었다. 그때 마침 은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예기치 못한 일이다. 은자는 그날 마트에 잔업이 많아 재고 정리를 하는 날이었다.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아들이 걱정돼서 아들 저녁밥 좀 챙겨주고 그녀가 퇴근할 때까지 보호하고 있어 달라고 민복한테 부탁할 참이었다. 그래서 엉뚱하게 도둑으로 몰렸단 말이야. 세상에 법 없이도 살 민복 씨한테 도둑이라니. 기가 막혀라. 가만히 있어봐요. 나한테도 생각이 있으니. 알았어요.
일단 전화 끊어봐. 시야가 침침해진다. 안개가 너울거리는 사이로 은자가 목수 안씨와 팔짱을 끼고 취조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언뜻 눈에 잡혔다. 뭐지? 둘의 관계가 의아했지만 인간관계의 내막에는 수없이 많은 정황들이 존재하니까 복잡한 생각을 털어내며 민복이 충혈된 눈에 점안액을 놓고 있는데 취조하던 형사가 민복에게 혐의가 풀렸으니 그만 가봐도 좋다고 했다. 목수 안씨의 자백이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된 이면에는 여자의 눈물 어린 설득이 한 역할 했다며 등을 쓸어준다. 그러면서 형 씨의 직업이 참 거시기해서 참 억울한 일들도 많을 거라며 너스레를 떨던 취조 형사는 오늘은 운이 좋은 줄 알라고 선심 쓰듯 민복의 등을 밀어냈다. 민복은 하얀 데이지 꽃들이 울타리 지어 피어있는 어린이집 앞에 서 있었다. 6살짜리 은자의 아들을 픽업하려 서 있으니 민복의 나이 6살에 월북했다는 아버지가 새삼 그리워진다. 점퍼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는데 은자의 아들이 쪼르르 달려와 민복의 품에 안긴다. 은자를 닮았는지 부침성이 좋고 좀 뻔뻔한가 싶어 피식 웃음이 났다. 녀석을 데리고 식당에 들러 김밥 한 줄에 고기만두를 시켜주고 민복은 낙지 볶음밥을 먹었다. 매콤한 낙지가 위장을 자극했지만 도둑 누명으로 구토가 나려던 가슴을 진정시키는 듯 했다. 아저씨는 우리 엄마 좋아해? 뜬금없이 아이가 묻는다. 좋아해. 그렇게 대답해야만 아이가 상처를 입지 않을 것 같아서다. 우리 엄마가 아저씨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 아빠 다음으로 말이야. 아저씨는 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 그건 말이야. 결혼이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아저씨, 결혼할 거면 우리 엄마랑 하면 좋겠다. 하품이 나왔다. 민복은 은자의 아들을 데리고 동네 놀이터로 갔다. 그네를 밀어주기도 하고 시소도 같이 탔다. 철봉에 매달리며 마주보고 웃기도 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서로 위무하며 놀이터 주위를 노을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다음 날도 신 차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민복을 향해 불만을 내질렀다. 사장님 출장에서 돌아오면 난리 날 텐데 말이야. 김 대리도 너무 고지식하게 일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살면 안 되겠나?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말이야. 왜 그리 꽉 막힌 거야? 가족을 찾아줘서 오히려 불화를 만든 경우도 있었자는가. 임자 없는 유산은 국고에 들어가면 바람직한 것이고. 자신의 구두 코만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 숙이고 있던 민복은 이마 위에 굵은 주름을 접었다. 영혼의 주름살이 잡힌 듯 그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졌다. 그날 밤 늦게 돌아오는데 동네 놀이터 그네에 은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무슨 노랫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이상스레 애상적인 느낌을 자아냈다. 여기서 뭐합니까? 그냥 별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나도 머지않아 밤하늘의 별이 될 텐데 나랑 어울리는 별이 어느 별일까 하고 말이야. 은자의 말은 또 민복을 자극한다. 은자의 얼굴은 여느 때와 달리 노랗게 창백하고 사뭇 진지해서 낯설어 보였다. 민복은 한숨 끝에 먼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총총 떠 있었다. 갑자기 어느 별 하나가 은가루로 포물선을 그은 듯 떨어져 내렸다. 별똥별이 떨어질 땐 소원을 빌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민복이 던진 말의 의중을 헤아린 듯 은자는 눈으로 웃고 있었지만 왠지 슬픔이 묻어났다. 아, 정말?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
이상스레 젖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던 은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모래바닥을 응시한 채 여전히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런데 민복 씨, 내 아들 못 봤어요? 집에 없어서 여기서 기다리는 중이야. 집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은자는 창백한 낯으로 이상하게 기운이 없다고 집까지 업어달라고 어린애처럼 보챘다. 그가 은자를 업고 영화 연립을 올라 그녀의 방 안에 부려놓자 은자의 아들이 와락 그녀한테 안겼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부비며 방 안을 뒹구는 모자를 한동안 응시하고 있었다. 지랄맞게도 쓸쓸했다. 그러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그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늦여름의 습한 바람이 낡은 윗도리에 내려앉았다. 민복은 퇴근길에 무작정 걸으면서 사표를 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허름한 싱글 식당으로 들어간 민복은 잔치국수에 주먹밥 하나 시켜놓고 생각에 잠긴다. 무슨 일이든 할 일이 있다는 건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회사와 인연을 맺고 15년을 자존감으로 일해왔는데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 허탈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껏 산 경험을 쌓았으니 이제 민복이 내가 주인이 되면 될 것이야.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을 돈 받아가며 일했으면 회사를 원망 말며 사람을 미워 말며 측은지심으로 살아라. 인생은 사랑 없이 못 사는 법이니라.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지? 따뜻한 위안을 느끼며 민복은 소주잔을 입에 털어 넣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솔로몬의 반지에 새겨 있다는 그 말처럼. 우울했던 사건은 신압으로 지나갔다. 그가 여러 경우의 죽음과 만나면서 생기는 마음의 얼룩은 이제 편안한 옷처럼 걸치게 되었지만 밤마다 옆구리가 시려 소파용 긴 베개를 안고 잠들었다. 꿈에 약초꾸러미를 끌어안고 눈물을 떨구던 단아한 모습의 수님을 본 이후 그에게도 가족에 대한 욕구가 고개를 내밀었다. 모처럼 일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유로를 달려보고 싶어 민복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오래도록 긴장된 몸과 마음의 이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수님한테 연락을 해볼까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영화 연립을 나서던 은자가 날름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민복은 왠지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그녀를 태우고 무표정한 얼굴로 탄탄대로를 달렸다. 민복 씨는 무슨 재미로 살아? 춤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내가 춤 파트너 해줄게, 응? 차가 신호등에 걸린 사이 은자가 뜬금없이 물었다. 은자의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다. 무슨 조짐이지? 얼마 전만 해도 노랗게 떠 있었던 은자의 건조한 얼굴이 마술을 부린 듯 해맑게 변해 있었다. 민복은 불끈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은자가 춤추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짧게 커트한 머리에 매끄러운 피부는 40대 여자라 해도 블론드 인형처럼 발랄하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은자가 성냥갑 하나 몸에 감추고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돌아가는 장면이 언뜻 스친다. 난 춤 같은 거 못 춥니다. 생리에도 안 맞고. 민복의 심드렁한 대꾸에 은자는 시니컬하게 웃더니 얼굴을 돌려 그의 뺨에 뽀뽀를 하고 시침 뚝 뗀 얼굴로 차창 밖을 내다본다. 그날 밤 어이없게도 민복은 은자와 나이트클럽에서 춤도 추고 근처 찜질방에서 나란히 누워 밤을 보냈다. 은자가 그의 허리를 팔로 감으려 하면 돌아눕고 감으려 하면 돌아눕고를 반복하다 그들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다음날 정오쯤 집으로 돌아오던 중 케이시 달빛 마을 초입에서 은자가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은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발을 삐끗한 듯 했다. 괜찮아요? 몇 발자국 떼어놓던 그녀가 괜찮다며 활짝 웃었다. 그녀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다는 자책이 내내 따라다녔다. 오랜만에 예쁜 드레스 하나 사고 싶다고, 다음 달 비번 주말에 댄스 파티가 열린다며 그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민복 씨가 멋지게 차려입고 나타나면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거라고. 사뭇 들떠있던 은자에게 민복은 왠지 심드렁한 표정으로 은자를 내려주고 별 말 없이 회사로 차를 몰았다. 인연이 어긋나는 시간을 어쩌라고. 괜한 자책이려니 했다. 푸른색 드레스를 사고 한껏 들떠있던 은자는 정말 아이와 더불어 민복과 함께 한 지붕 밑에 사는 상상을 했던 것일까? 마음이 들떠있어 그랬을까? 그녀는 버스 정류소로 내려오는 언덕이 진 비탈길을 굽 높은 구두를 신고 팔랑거리다 언덕에서 굴러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했다. 행인의 눈에 띄어 은자가 달빛마을 병원 응급실로 간 건 천만다행이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난 후 뇌조직 검사도 받아야 하고 일주일은 입원 치료해야 한다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들이 보고 싶다며 파리한 낯으로 퇴원해버렸다니. 바로 다음 날이었다. 안 좋은 일은 나란히 손을 잡고 온다더니 한창 바쁜 중에 은자의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는 엄마가 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중환자실로 갔다고 울며 말까지 더듬거렸다. 그가 숨 돌릴 새도 없이 병원 중환자실로 달려갔을 때 은자는 몽롱한 눈빛으로 말했다. 죽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거야. 새로운 시작이 열릴 거잖아. 민복 씨, 내 아들 부탁해요. 당신의 씨는 아니지만 먼 훗날 고아를 거두어준 기쁨이 있지 않을까? 죽어도 민복 씨를 잊지 않을 거야. 구름 속을 산책하는 듯 은자의 애틋한 유언이 민복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은자의 장례를 치르고 민복은 엄마를 잃은 슬픔에 말을 잃어버린 아이의 방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아이의 방 벽에는 오선지 셋째 칸에 눈동자가 그려져 있었다. 저건 누가 그린 거야? 아이가 엄지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눈동자는 또 뭐야? 그가 물었을 때 엄마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면서 아이는 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허리를 감았다. 오늘은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간다. 집에서 나오기 전 시장에서 산 사태로 곰탕을 만들어 놓고 오징어 볶음도 해놓고 아이를 마중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저만치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공이 굴러오고 있었다. 해바라기처럼 웃는 아이의 환한 얼굴이 공을 뒤쫓아 오고 있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을 두고 은자는 어떻게 숨을 거두었을까? 조울증이 깊어진 것일까? 모르긴 해도 뇌에 악성 종양이 의심된다던 의사의 말도 귓가에 맴돌았다. 민복은 허전한 마음에 블루문 카페에 로그인하고 자신도 모르게 은자의 개인 프로필을 들여다본다.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 아래 일기처럼 쓰인 짧은 글 중에 낯익은 이름이 민복 그를 만났다. 오늘은 정말로 생애 최고의 날이다. 한동안 그 글에 눈길이 머물렀다. 오늘이 사라져버린 은자, 영혼의 주름살 하나 둘 지우고 싶다던 그녀의 생태 메시지가 낯설고도 긴 여운을 남긴다. 코끝이 시큰해진다. 그도 은자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파란 하늘 높이 구름 한 조각이 보랏빛 해를 두르고 흘러간다. 아저씨, 받아요. 아이가 공을 걷어차며 민복을 향해 소리친다.
환하게 웃는 아이를 보자 민복의 마음이 짠해졌다. 이 아이를 어쩐다. 은자가 떨어뜨리고 간 인연의 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도 이제야 식구가 생기는 건가? 이 세상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아이가 있다는 게 괜히 신명이 난다. 그래, 내일의 희망은 접어두고 그냥 오늘을 마음껏 살자. 민복은 발 앞으로 굴러오는 공을 힘껏 내지르고 달려가 은자의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렸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툭 내보이지 않고 밀당을 하는 듯한 스릴이 은근한 재미를 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어 완성도 면에서도 참 좋았습니다. 굳은 일 싫다고 하는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보람을 찾고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긍정의 울림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절로 민복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고 책나들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